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영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외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또 영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영국의 연기금 보험회사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이라는 이름의 가스관 세 곳에서 거의 동시에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고라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낸 거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러시아의 소행을 의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중요한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하루하루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뉴스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좀 전해 들으려고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설명해 주세요.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선 이제 뭐 증상이 있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을 텐데, 예. 우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이었죠. 네. 이제 뭐 영국 총리가 어떤 발표를 한 이후로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의 가치도 급락하고 네. 그리고 주가도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채권의 가격, 그리고 이제 주가의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하락한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 와. 된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음.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겠죠. 네. 뭐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원인은 뭐 내부적으로 영국이 이미 펀더멘탈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생각보다 약한 나라였다. 그렇죠. 네. 가장 큰 약한 나라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영국은 또 섬나라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가 높아졌었고, 그리고 파운드화가 계속 약세가 되니까 네. 물가는 더 높아지는데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은 안 되니까 영란은행에서조차도 우리는 리세션이 된 것 같다. 혹은 앞으로 한 7개월 동안 7개월이 아니죠. 7분기 동안 네. 역성장을 할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고 유일한 방법인 금리를 올리니 경제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뭐 다들 비슷하긴 합니다만 영국에서는 왜 더 요란스러울까? 혹시 뭐 영국이 약한 나라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트리거를 준 사건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주는 영향이니까 영국에만 특화된 영향은 아니었겠죠. 예. 근데 토러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 결국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국의 선택은 좀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니까 예. 뭐 힘든 정도를 제가 이제 건네 들으면은 뭐 이번 겨울에는 아예 그냥 난방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집에서도 파카 입고 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연출된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난방비가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기요금도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새로 이제 온 정부에서 야, 그럼 가게한테 돈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돈 좀 주자. 그래서 약 한 600억 파운드 정도를 추가로 지출할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하면은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기본 세율은 20%에서 19%로 낮춰주기로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렇죠. 연료 보조금도 줄 판에 세금도 줄여줘야
덜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개념의 법안이 미국에서는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 돈을 쓰겠다라고 네. 했지만 반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은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영국 정부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이런 의심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영국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대신에 잠재 성장률을 나중에 2.5%까지 올릴게라고 했지만 이 얘기는 좀 너무 먼 얘기여가지고 이러다 보면 영국 경제가 튼튼해질 거야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조달 규모가 발표한 조달 규모가 원래 620억 파운드 수준이었는데 예. 1,900억 파운드 수준까지 이게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나는 돈을 못 벌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빌려줘. 3배나. 이런 식이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가 급등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영국 정부가 계속 시장에 돈 빌리러 나올 테니 그렇죠.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5%나 6%뭐 3% 받고 돈 빌려줬던 거는 얼른 팔아야 되겠다. 네. 나중에 10%로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자 더 받고 보네요. 빌려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사실 이제 금리 아니면 가격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격이 거래되는 그런 배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호가라고 하죠.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국채라든지 이런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호가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정말 살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가가 저 멀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임을 보면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들리는 얘기로는 영국의 보험사들이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봤다.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이 그래서 급해서 긴급하게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뭐 기사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어제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영국의 연기금, 뭐 보험사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자금을 운용할 때 LDI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에 맞춰서 운용하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금을 생각을 해보면 네. 연기금은 지금 돈을 받아서 나중에 필요한다고 할 때 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굴려야 되죠. 오래 굴려야 되죠. 그리고 예. 나중에 줘야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주려면은 나중에 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잘 운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20년 만기 정기예금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넣고 싶겠네요. 그렇죠. 20년 예. 동안 20년 있다가 계속 20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안정적으로 운영이 있으니까요.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듀레이션을 맞춘다라고 표현을 해요. 듀레이션을 가급적이면 만기를 그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돈들을 맞춰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3년 후에 먹을 김치떡 따로 두고 그렇죠. 10년 후에 꺼낼 김치떡 따로 묻어두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춰야지만 나중에 뭐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안정적으로 김치가 안정적으로 있죠. 돈을 줄 거라고 예. 얘기를 해야 그 회사에 돈을 주겠죠. 음.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돈을 써서 만기가 긴 채권들을 사야 되는데 만기가 긴 채권을 사려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굳이 또 이걸 다 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없다면 네.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냐라고 어차피 해서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쓸 거. 그렇죠. 그 차액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30년 금리도 뭐 이자가 없다고 하니 차라리 그러면 이걸 그냥 파생 상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샀다 치고. 샀다 치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계약을 해놓고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계약들이 활발하게 거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샀다 치고 금리가 더 내려가면 내가 그 차익을 먹고. 그렇죠. 그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로 금리가 튀면 뭐 내가 손해 보는 걸로 하든 어쨌든. 네. 이 채권을 산 것과 똑같은 포지션을 갖게 파생 상품을 산 거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제 돈을 그 상품을 만든 회사들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팔았을 테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영국 내에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는 없었냐?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국이 아무래도 선진 금융이다 보니까 파생 상품 많이 파생 발달해 상품도 있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일부 허용해 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좀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안 오른다고 하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격 안에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 밖으로 넘어갈 때는 돈을 더 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금을. 아.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진콜을 당하든지 네. 아니면은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든지 뭐 이런 일이 해야 되는데 국채를 팔려고 나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영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급하게 영국 영란은행에서 우리가 다시 사야 되겠다. 아, 그렇게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다행히 뭐 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내용을 까놓고 보면 영국의 영란은행도 미국의 연준처럼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까지는 돈을 좀 이제 감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엔 돈을 급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민망한 상황인 거죠,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는 진짜 영국도 엉망진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가 된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이제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헤지펀드라든지 알았어요. 일단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웬만해서는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헤지펀드들이. 물러나지 않고 이번엔 물론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그 헤지펀드가 숏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영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도 금리면 빌려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오르겠죠. 돈 더 빌려줄 오르겠죠. 사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정책이 아니고 더 과감하고 압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2008년 금융위기를 버냉키와 함께 극복했던 가이트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표현은 뭐냐면은 2008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심리가 무너지고 뭐 다 아무도 아무것도 안 사고 다 팔아 제끼니까 네. 이걸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의심을 걷어들일 테니까 네.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양적 완화고 양적 완화 1, 양적 완화 2 이랬던 거거든요. 전례 없던 이런 것도 가능했단 말이야. 이것도 가능한 거였었구나. 그럼 괜찮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게 느낌? 만들어야 네. 된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영국의 정책은 미봉책이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정책 쓴 건데 양적 완화하고 똑같은 정책을 그 당시에는 처음 나오는 거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이거 파워풀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네. 똑같은 걸 영국 정부가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럼 자칫하면 영국에서 금융 위기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 중에 일부는 파산을 할 거고 네.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오면 또 다음에 어떤 보험사가 파산할지 모르니 서로 대출 안 해주려고 그러고 돈 끌어올려고 그럴 것이고 그게 크레딧 크런치고 금융 위기잖아요. 네. 근데 괜찮을까요? 뭐 제가 네. 영국에서 위기가 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은 스타트는 영국이 끄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사실 뭐 지난주에 이탈리아 총선도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그럼 괜찮아서 문제가 안 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탈리아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QE를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정책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썰물이 오면 누가 팬티를 안 입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영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뭐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부동산 PF를 있으니까. 통해서 예. 등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기가 빨리 끝나면 넘어가지만 안 그러면 이제 결국 파산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인플레이션 언제쯤 잡히냐요?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다음에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연준이 돈을 풀 거니까요. 이런 혹은 이제 긴축을 덜 할 거니까요. 이렇게 네. 내가 좀 살겠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 좋은데 연준이 앞으로도 지난번 FOMC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겁먹고 인플레를 좀 잡을 테니까. 그렇죠. 물건 안 그래서 사고 저축하고. 결국에는 이제 리세션이 오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를 덜해야 물가가 잡힌다. 그리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 나는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잡다가 생긴 일인데 뭐 물가를 잡으려면 이것저것 금리를 좀 올려야 되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허약해진 나라들은 그 정도 금리 올라가는 거에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네요. 음. 그럼 뭐- 어떡합니까? 물가가 올라도 난리가 나고 그거 잡으려고 약을 먹여도 난리가 나고 이게 원래 환자라는 게 기초 체력이 좀 있어야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고 하는 건데 치료를 감당할 체력은 안 되고 병은 있고 보통 이러면 이제 사망하잖아요. 사람은.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는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라는 거는 물가 잡는 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든지 예. 경기를 망가뜨리든지. 근데 이미 경기가 망가지려고 하는 데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정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을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슷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묶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0.25%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묶이면 영국은 왜 안 묶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영국은 그 정책을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냐면 예. 이미 일본은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의 50% 이상을 중앙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국채가 안 팔리면 영국처럼 영국에도 이번에 결국에는 영국도 지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에 가서 중앙은행에서 산 사준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건데.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고 벌써 50% 이상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0.25%가 올라가기만 하면 다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앙은행이? 0.25%에서 딱 막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는 게 저게 유지될 수 없다. 일본이.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 4%까지 올라갔는데 영국의 금리가 0.25%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지금 미국 달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일 거고 그럼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겠죠. 네. 엔화의 약세는 또 계속될 거고요. 엔화 약세가 되면은 일본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 에너지 물가가 오를 텐데. 수입 물가가 올라갈 테니 버틸 수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중앙은행에서는 아니야. 그냥 나는 계속 0.25%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일본은 물가를 잡기보다는 경기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영국의 선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다행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돈을 풀기 위해서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면허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그걸 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기축 통화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는 저물가예요.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그냥 다들 기가 죽어 있고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런 상황이다. 다만 영국은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군요.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영국의 물가가 내년 상반기에는 22% 전년 동기 대비까지 올라갈 거란 전망도 있으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다들 전년 동기 대비 5, 6, 7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하던데 특히 미국 물가는. 왜 영국은 계속 그렇게 오르죠? 영국은 이제 전기 요금이 그동안 안 올렸던 것을 올해 10월, 내년 4월 이렇게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한전과 가스공사가 그냥 적자 떠안고 있으면서 막았던 게
이제 못 버틸 때가 되면 우리도 내년 물가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한전의 그 전기요금 정책은 이제 정부에 결정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일 전후 사정과 배경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라이즈의 이효석 기사였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바로 이어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1년 내내 보내는, 그걸로 독일 국민들은 난방도 하고 음식도 해먹는 그 가스를 네. 보내는 가스관이 몇 개 있는데 그 이름은 노드 스트림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 구멍이 뚫리고 막 사고가 나고 그랬다면서요? 네.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난 27일에 발트해 연안에 깔려 있는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노드 스트림, 정확히는 독일이죠. 네. 노드 스트림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스관에 큰 구멍이 생겨서 가스가 새어나온 건데 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노드 스트림 1과 2 모두 합쳐서 지금까지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큰 폭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네. 주변에서. 그래서 지진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가스관 손상의 원인은 절대 이 지진이 될 수 없다. 의도적인 다른 폭발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가스 누출 사진을 좀 보니까 그 기상 예보에서 폭풍 태풍 사진 같이 네. 이렇게 생긴 물거품들이 막 이렇게 하얗게 있었거든요. 바다 위에. 펑 뭔가 터졌다는 뜻이네요. 네, 근데 가운데 보글보글 큰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당시 노드 스트림 1과 2는 이미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네. 당장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드 스트림 1은 러시아가 지난달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었고 노드 스트림 2는 이 테스트 차원에서 가동해 보느라고 뭐 1과 마찬가지로 가스관의 가스는 차 있긴 했는데 네.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그 의존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직 정식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그 관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오겠다고 하면서 일단 잠궈놨다는 거군요. 독일은.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가스관 2개를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네. 올해 연말까지 가스관을 복구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인데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래서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가스관이라고 하는 게 구멍만 안 뚫리면 고장 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건데 관이 뭐 있겠어요. 뭐 밸브가 고장 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뚫렸다면 말씀하신 대로 1과 2에서 모두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누가 그랬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생길 텐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스웨덴 밑에 보른홀른 섬이라는 그 덴마크령 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덴마크와 스웨덴이 그 가스관 누출 사고를 조사 중인데 유럽 국가와 미국은 이번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 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파괴 공작을 뜻하는 그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몇몇 나라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당장 의심받는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여기 사고 날 때 누가 이익 보는지.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이프라인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려면 정교한 기술력과 조직력이 필요로 한데 러시아가 그게 가능한 국가 중 하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09년에 러시아가 이미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에서 비슷한 일을 저지른 바가 있대요. 그리고 이번 가스관 누출 발생일이 마침 노르웨이가 그 보른홀른 섬을 지나서 폴란드로 가는 가스관을 공식 개통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노르웨이 가스에 지금 크게 점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 장사가 잘 될수록 가장 배 아픈 나라는 러시아일 테니까 러시아가 범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서는 러시아가 자기 가스관을 파괴하면 네. 유럽을 압박할 패를 잃게 되는 건데 그럴 이유가 뭐 전혀 없다. 이런 반론도 그런 있습니다. 반론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범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이번 폭발로 미국이 얻게 되는 이점이 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예요?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이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에도 좀 의존하게 되고 또 유럽을 미국의 통제 아래 좀 확고히 둘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유럽이 어렵고 계속 힘들어야
네. 미국에 의존하게 되니까. 그렇죠. 미국은 현재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화물의 60%를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초에 전쟁이 나기 전에 독일 울라프 숄츠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드 스트림 2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끝내버릴 거다. end i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근거로 이거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짜 한 거다. 그런 언론도 이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냐 말 거냐 그냥 분위기만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네. 침공하기만 해봐.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그 가스관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었던 말이 이제 생각나는군요. 그때 없앤다고 했는데 이번에 없앤 건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중 하나를 의심하는 말도 나오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그 노드스트림 2 같이 이 가스관을 확장을 하면 원래 1은 본인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서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는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좀 반발해왔던 국가고 2를 없애고 싶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발트 3국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 에너지 의존이 커지는 것을 반대해온 바가 있어서 이 곳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정신이 없고 이분들은 싸움하느라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이 요즘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아유 우리 도와줄 여력이 없어 그럴 테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러시아 아니면 미국인데 러시아는 그 가스관이 손상되면 본인들도 카드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참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제 하나 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누가 그랬는지는 관계없이 어쨌든 나토 회원국의 에너지 시설을 건드린 거가 되니까 네.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 유럽에 대한 도전이다. 누군지 몰라도 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국면의 에너지 전쟁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폭발로 가스 누출이 발생한 곳이 뭐 발트해 덴마크, 스웨덴 인근 해역인데다가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기 때문에 뭐 EU 차원, 나토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또 모르니까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그 핵심 기반 시설의 보안을 좀 강화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겠다는 건데요. 독일과 노르웨이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석유 가스 시설에 지금 군과 경찰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 게 또 있는데요. 네. 하나 이 해저가스관 파손으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이 사고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덴마크 배출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메탄가스 방출량은 50만 톤에 이를 수가 있는데 지난 2015년 미국 아리소 캐니언 천연가스 저장소 사고 때 네. 방출된 메탄가스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메탄가스가 새는군요. 네. 이 메탄가스가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하던데 지구 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아무튼 유럽인들은 지금 안 그래도 이번 겨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오를 거라고 걱정하던데 더 걱정이겠어요. 뭘 좀 그렇죠. 그래서 다들 막 사들인다던데 사들이는 것들 중에는 재밌는 것들도 좀 있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담요입니다. 영국의 한 유통기업에 따르면 최근 전기담요 판매가 전년보다 67%가 늘었다 그래요. 이 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전기담요 검색 건수가 무려 47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가정 주방 제품 분류 중에 전기담요가 베스트셀러 중 네. 하나가 됐고요. 유럽에서 이 전기담요가 전반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기담요의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난방기구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럽 국민 모두가 이 다가오는 겨울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만한 월동 준비가 없는 거죠. 매체 중에서는 직접 전기 담요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좀 실험을 통해서 계산해보자 네. 한 곳이 있는데 영국에서 인상된 전기요금 기준으로 좀 계산을 했더니 8시간 밤새 틀었을 때 0.52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820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5,000원. 네. 하기야 딱 고기만 데우는 거니까 제일 효율적이긴 하겠어요. 그렇죠. 온방 다 데우면 연료비 많이 드니까. 전기담요 갖다 좀 팔아야 되겠네요. 서로 좋을 일이니까. 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산? 만들어 팝니다. 네. 이 중국에서 전기 담요를 생산 판매하는 UTK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 따르면 최근 유럽 바이어들의 문의가 5배 증가했고 네. 대부분의 고객들이 긴급 배송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세관총서 자료를 또 보니까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산 전기 담요의 유럽 수출이 전년 대비 97%가 늘었습니다. 와.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로의 수출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에만 또 전기 담요 10,000장 이상을 유럽에 수출할 전망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네. 보통 전기 담요는 쌀쌀한 가을쯤 돼야 슬슬 사는데 말씀하신 그 기준 기간이 1월부터 7월이니까 유럽에서는 진즉부터 사재기를 시작했군요. 전기 담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좀 다른 뉴스인데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중국에 대한 현지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서 중국이랑 말도 안 통하고 중국이 왜 저런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중국이 점점 신경 쓰이게 하는데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봐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한동안 봉쇄 정책을 썼고 네. 지금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면 아예 봉쇄령을 내리기 때문에 중국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좀 거의 끊겨 있죠.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좀 길게 다루고 있었는데 지난 과거와 쭉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은 1970년대부터 대부분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열면서 외국 학자들이 중국을 자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 특히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미국에서 중국을 전공한 학자라든지 뭐 외교관이라든지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왜 어떤 특정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어떤 미국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중국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는데 네. 과거에 이렇게 인연을 맺은 학자들 중에서는 나중에 또 고위 정치인이 돼서 서로의 국가에서 네, 예. 뭐 문호를 개방한다거나 뭐 둘 사이에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다만 1989년 6월에 그 천안문 사태, 이 시위에 대한 공산당 유혈 진압이 있은 후에 외국과의 교류가 한동안 얼어붙은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천안문이라든지 뭐 공산당이 금기시하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외국 학자들은 아예 뭐 중국 방문이 금지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또 199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이 활기를 띠니까 뭐 기업 관계자나 해외 연구진이 다시 중국 각지로 들어가서 뭐 여론조사 같은 그런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역사적 기록물을 좀 열람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점차 공산당이 외국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불가능해지죠. 예, 근데 시진핑 주석이 통치를 시작한 뒤로도 중국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외국과의 관계를 좀 자제하라. 이런 압력을 가했다고 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전문가 커뮤니티가 중국 현지에서 좀 발전시킨 많은 개인적 접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된 상태여서 각국 정부들이 중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졌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가 중국 전문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더라. 이유를 봤더니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점점 더 접촉이 없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네. 그런 해석을 하고 있군요. 꼭 뭐 사람 만나야 아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네. 여기저기 뭐 인터넷도 있고 중국인들도 인터넷을 쓸 테니까 이것저것 검색해 보면 나오지는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전화로 요즘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세히 좀 얘기해봐. 뭐 술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정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제약이 생겨도 뭐 기술적으로는 멀리서도 중국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현장 여론조사 대신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일부 중국 전문 학자들은 뭐 중국 웹페이지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알고리즘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또 뭐 위성 이미지라든지 뭐 선박, 항공기 추적 어플 같은 게 또 있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도구들로 중국 군사 규모라든지 뭐 무기를 확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현장 조사 없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다음 달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회의에서 이런 빈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현지에 없으니까 이 회의를 예측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뜻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한데 나머지 대부분은 추측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거는 누가 승진을 하고 누가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특히 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석 자리에 오를 것인지인데 예. 이게 밖으로는 뭐 확정이다 거의 땅땅땅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과거의 패턴은 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좀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내부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시진핑 측근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자꾸 덜컹거리고 있는 것도 이런 양국을 오가는 휴민트들 내지는 인간관계들이 좀 무너져서 그렇다는 분석이네요.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더 들어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여왕이 썼던 왕관에 박힌 보석을 이제 우리나라에 돌려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몇몇 나라에서 한다고요? 네, 이번 장례식 내내 여왕의 그 관 위에 놓였던 그 보라색 벨벳 천에 예. 화려하게 좀 박혀있던 보석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썼던 이 왕관에는 2868개의 다이아몬드, 와. 17개의 사파이어, 11개의 에메랄드, 4개의 루비, 그리고 269개의 진주가 박혀 있습니다. 이 무게만 1kg이 넘어서 쓰기도 다루기도 힘든 왕관입니다. 이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 중에는 105.6캐럿짜리 다이아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인도산 코인으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13세기 초 인도 남부에서 채굴된 후에 19세기 중엽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여왕이 사망한 후에 인도에서는 식민지 시절에 약탈해간 코인으로 다이아몬드 돌려달라 이런 요구가 인도 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1800 몇 년 어느 무렵에 인도에서 가져간 다이아몬드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도 이 보석에 대한 지분을 좀 주장합니다. 네. 이 왕관과 더불어서 그 홀이라고 불리는 여왕이 들었던 막대 모양 물건 혹시 기억하세요? 예, 보통 오로라 공주님 같은 공주님들도 들고 다니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왕관과 홀에 각각 박힌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산에서 발견된 다이아라고 합니다. 네. 발견 당시 다이아 크기만 3,100캐럿이 넘어가지고 이 사람의 심장 크기와 맞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그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이걸 66세 생일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 이걸 가공을 거쳐서 이 중 가장 큰 530캐럿을 아프리카의 거대한 별이라는 의미의 컬리넌 1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 네. 막대기 홀에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 큰 컬리넌 2를 아프리카의 작은 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왕관에 박아놓습니다. 네. 컬리넌 다이아는 선물 형태로 영국 왕실에 갔다고는 하지만 남아공 국민들은 당시 우리나라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반출 거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훔쳐간 거 아니냐 사실상.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희생이 수반된 피해 다이아몬드다. 다시 가져와 전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게 정부의 공식 요청은 아니고요. 예. 일단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훔쳐갔으면 영국 여왕이 있을 때도 훔쳐간 건데 그때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전에도 그런 반환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정리합시다 이제. 네, 근데 응대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방송되는 저희 주간 하이라이트도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